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자 아니면 기댈 언덕일 수도 있는데 참 자영업 어렵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2032년이죠. 7년 뒤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248만 명에 달할 거다. 거의 25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2015년이랑 비교하면 100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노후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죠? 할 게 없으니까. 맞죠. 이거는 사실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이라도 해야지. 치킨집을 열어야지. 그렇죠. 이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통상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직후에 한 10년간 태어난 세대들을 1차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 나이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한 60대 중반에 70세까지 되고 네. 이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한 세대 기준으로 한 700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시 이제 경제 성장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들을 이제 2차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로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이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운 950만 명 가장 단일 세대로는 가장 많은 세대인데 네. 이분들이 일부는 이제 60대 중반생 분들은 이미 이제 퇴직을 시작하셨고 70대 중반 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직장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노년층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수는 자영업으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게 수익성은 상당히 낮고 경쟁은 치열한데 이러다 그렇죠. 보면 자칫 뭔가 창업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했다가 잘 안 되면은 그때는 정말 임시직, 일용직까지 이렇게 가고 하면서 점점 노인 빈곤도 좀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뭐 사실 그때는 이제 노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그건 너무나 먼 미래. 먼 미래는 더 어려워지나요? 멀지 않은 것 같은. 전 요새 그런 나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사실 들어서. 한 40대 직장인만 하더라도 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들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년 연장 혹은 정년 폐지가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이다. 이건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예. 딱 2세대에 해당하는 지인분을 만났어요. 중견기업 부서장이신데 6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만 60세 이 임금 피크 들어갔고 올해가 이제 법정 정년이에요. 올해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회사에서 이제 퇴직 후 재고용 의사를 이제 물었다고 하고 이분 생각은 그렇게 하면 이제 월급은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줄어들고 네. 본인은 근데 연금 이분은 65년생이 이제 연금 수령 나이가 한 64세. 올해 갭이 고 나면 한 3년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걸 다른- 선호하시든가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많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퇴직 후 재고용이라도 그러니까 그 노동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위치면 어느 그야말로 정도는 다행인 네네. 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퇴직 후에 이른바 이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지금 이런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강조하는 건 아무래도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도 아무래도 임금 수준도 더 높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거고 사실 그 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재고용을 하면서 아예 임금 수준 자체를 확 낮출 수가 있잖아요. 네. 정년 연장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금 수준 확 낮추고 그리고 이제 사측이 강조하는 건 뭐다? 우리가 이렇게 재고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측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더 걱정이 뭐냐면 이 퇴직 후 재고용을 당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을 그래도 제한을 받는다는 건 회사에서 날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까가 사실 걱정인 거고 노측에서 결정하는 것도 뭐냐면 퇴직 후 재고용을 제한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사실상의 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퇴직 후 재고용을 송일호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숙련 노동자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를 확 줄이면서도 이분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한데 작년부터인가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육아퇴직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육아휴직밖에 없었는데 이제 육아를 하는 이유로 퇴직을 시키고 3년에서 3년 반 정도 아예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 다 하고 이제 TO에서도 빠지고 이제 퇴직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는 건데 3년 후에 재고용하는 거를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육아퇴직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이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 휴직하는 엄마 입장에서도 서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제 주변에는 육아퇴직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네. 육아 휴직 기간에 호봉이 올라가는 이제 맞아요. 공직이라든지 맞아요. 교사분들이 그렇죠. 있면은 피부의 입장에서 근데 별론데요. 저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아이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의 고민이 되고 서로가 여성이라면 부담을 예.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연화인데 사실 아까 베이비 부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부터 해서 유럽에서는 저희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부터인데 거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가 하면서 우리보다 뭐 5년에 10년 정도 먼저 이런 이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일본일 텐데 일본은 2021년에 이제 뭐 고령자 고용 안전법이라는 것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의 노력해야 된다. 의무를 이제 부여했고 대신 기업들에게 다양한 어떤 선택의 방안, 예를 들어서 뭐 정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위탁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일본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라고 하고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 평균 임금을 기존에 받던 것에서 한 40% 정도를 삭감을 하고 대신 정부가 뭐 고용보험을 일부 보전을 해주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홍섭님이 지금도 어느 조직이나 능력 없이 시간만 때우는 사람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은 어쩌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장상규님은 현직에서는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막상 퇴직하면 그 임금의 절반인 자리도 엄청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내주셨고 또 오현종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도 들어갈 자리를 주셔야 하니 연봉을 3분의 1로 줄이고 정년 연장하는 걸 권합니다. 이런 생각 보내주셨고요. 2148님은 프랜차이즈 장사도 어렵다 하니 주변에 다른 거 찾다가 사기당하는 분도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맞아요. 결국 그래서 갈 길은 자영업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니시다가 그래도 뭔가 퇴직 후 재고용 제한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편이고 그조차 없어서 자영업을 계속하다가 폐업을 또 거듭하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러면 뭘로 보충을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지금 연금도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자산 유동화입니다.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주택연금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죠. 네. 어떤 구조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의 자산을 봤을 때 그래도 집이 한 채 있으면은 자산이 잡힐 때는 꽤 그래도 있는 걸로 잡혀요. 네. 그래서 숫자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자산을 가지고 뭐 노년까지 즐기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자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묶여 있는 부동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시켜서 그냥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돈을 써라라고 하는 게 지금 자산 유동화라고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택연금이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입률이 한 1.89%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이제 그 노인 그 해당하는 계층 가운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사실 이거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 이거는 나의 최후의 보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입률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인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산 유동화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 그런 생각하는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온 집 하나, 내 재산이 집 하나 이거 있는데
그럼 자식들한테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근데 이거를 유동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하세요. 그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짐을 지고 계시는지. 조금씩 인식은 바뀌고 그래도 있는데. 바뀌고는 있는데 그게 또 빠르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 뭐 한 10수억 원 하는 거라면은 그래도 연금액이라도 좀 높을 텐데 지역에 있어서 한 1, 2억 하는 집이라면 그걸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다 해도 또 도움이 안 충분치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것도 또 조건도 있고요. 나중에 또 매각이 가능한지 또 그것도 맞아요. 또 따져봐야 하니까요. 이게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부동자산이고 이게 생활비로 전환이 되지 못하면 통계적으로 빈곤층으로 분류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작년 12월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빈곤을 좀 동반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봐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를 본인들은 수익이 없으신데 그 집을 증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식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평생 연금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지금 그 주택연금 가입자도 전체 가입률로 보면 높지는 않은 수준이죠. 1.89%.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제안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취약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KDI에서도 기초연금 개선해야 한다 화두를 좀 띄웠거든요. 저는 KDI 주장에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완전 동의. 지금 어떤 기초연금이 내용입니까? 하위 70%거든요.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하위 70%. 하위 70%라는 게 그렇죠. 상위 30%는 들어봤어도 네, 하위 70%라는 얘기는 상위 30%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상위 30% 빼고 하위 70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의 거의. 취지가 뭐냐라고 보면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이 기초연금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마저 없을 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걸 하위 70에다 주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파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개개인에 돌아가는 돈은 정말 쥐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얼마라도 나오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뭔가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돈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파이를 늘릴 수 있느냐? 이거 재정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주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몰아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KDI가 그 이제 주장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조동철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 70이라고 하는 게 이 노령층의 하위 70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얼마로 바꾸면 진짜로 힘든 분들만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 고령층의 하위 70%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하위 70%로 하면 그 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몰아주자. 드리자라는 네. 거네요. 혹시 이견은 없으세요? 이견 이야기보다는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이렇게 예.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70이든 50이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예. 열심히 평생 본인이 이제 모아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그걸로 그것도 유일한 소득인데 그것 때문에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년에 조금 일을 덜 하시다가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이런 복지 정책에서 약간 나타나는 문제라고.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문턱 없기 효과는 때문에. 참 어디든 있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노인 빈곤율이 뭐 OECD 최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개인차가 크잖아요. 1950년 이전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 100만 명, 950만 명, 그 네. 1000만 명에 가까운 그 2차 베이비 부머 이 60년대, 70년대 생들은 사실 저희보다도 더 그 부유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산 자산 증식이 좀 축적을 많이 있었으니까. 하고 막 성장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구 구조학적인 것도 잘 따져서 이런 기초연금을 좀 하는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리고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근데 항상 선거철에 특히 대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위 70%까지 온 거죠.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더 드리겠다는 얘기가
신기하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더 드리겠다, 그러니까 덜 드리진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선거 기간에 사실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아무도 사실 내놓지는 할 수는 없죠. 못하는 상황인 거죠. 시간도 좀 짧았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관점에서 지금처럼 수급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2015년 200만 명이었는데 2050년 되면 1,330만 명이 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사람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치기는 고쳐야 고령층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재정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하는데 또 누군가는 그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야겠네요. 우리의 노후 모두의 일입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적으로 하나씩은 또 고쳐 나가야 이게 또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많은 분이 또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854형님이 정년퇴직하고 계약직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퇴사합니다. 작은 중소기업, 3D 업종인데 너무 힘들어서 외국인들이 많네요.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854형님, 예,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